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과제 두 번째 거에서 캠 작업에서 저번 시간 이어서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공개 문제에서 캠 가공 과제 3번 도면 가지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마스터캠으로 모델링 하는 것은 서피스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작업했고요. 나머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터캠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막상 짧은 시간에 자격증 수업 준비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굳이 마스터캠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벤트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자, 이 모델링 데이터를 마스터캠에서 불러와서 배치하고 그래서 가공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캠으로 작업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가 됐던 인벤터가 됐던 유지가 됐던 카티아가 됐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하시고요. 자, 그럴 경우에서는 자, 일단은 요거 데이터를 자, 마스터캠에서 요건 잠시 여러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먼저 제가 인벤트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 자, 그 다음에 열기 위치는 내 컴퓨터에 저는 D 드라이브에 해서 찾아보기 눌러 갈게요. 그래서 저는 F 드라이브에 정의란 폴더 안에 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마스터캠 프로그램이니까 확장자가 여기서 마스터캠 이거로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모든 마스터캠 파일은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형식을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보면 마스터캠 파일 빼고는 오토캐드 파일 불러올 수도 있고요. IGS 파일도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 파일은 이거 프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또는 크레오 파일은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변화는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파일도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솔리드 엣지 파일 그 다음에 인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벤트 파일도 바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UGNX 그리고 카티아 파일도 그래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인벤트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부품 3-2라고 되어 있네요. 인벤트 파일 선택을 하고 바로 열기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러올 때 가져오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트에서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면 내가 불러올 때 솔리드로 모델링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트림된 곡면으로 서피스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 준비하는 거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제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실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공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실제 가공은 솔리드보다는 곡면으로 해서 데이터 불러와서 3차원 가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래서 솔리드로 불러오셔도 돼요. 마스터캠은 데이터가 솔리드 파일도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곡면도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큰 거는 그래서 솔리드가 커요. 그래서 3차원 가공 툴패스를 해서 생성을 할 때 그래서 솔리드보다는 곡면을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모델링은 서피스로 모델링 했어요. 마스터캠에 저번 시간에. 근데 나는 솔리드로 불러와서 가공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또는 트림된 곡면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마스터캠에는 곡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트림된 곡면으로 하겠습니다. 솔리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러면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마스터캠이 여러분들이 모델링했던 프로그램이 인벤터가 아니고요.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했다 하면 플로면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통상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요. 이렇게 배치가 돼요.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하고 그냥 불러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오지 않고요. 그래서 좌표계에서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불러와요. 이유는 그래서 기본 솔리드웍스의 좌표계가 해서 지금 우리가 캠에서 보는 미리 보기 좌표계 요거랑 이런 형태가 돼 있지 않죠. 솔리드웍스는 X, Y, Z가 앞쪽으로 돼 있어요. 기본 베이스에서.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하면 이 형상이 이렇게 오지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에서 좌표계를 하나 생성을 해서 내보낼 때 좌표계 지정해서 내보내는 방법과 아니면 마스터캠에서 불러왔을 때 이렇게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모델을 해서 회전시켜서 눕힐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는요. 제가 솔리드웍스 가정에서 다음 시간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 형상을 해서 이렇게 배치가 안 되고요. 세워져 있을 때 이 형상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로 가공을 하냐? 그래서 바로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오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 뭐가 있어요? 공작물 좌표계 설정. 그래서 G54에다 여러분들이 소재를 세팅을 해서 원점을 잡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잡으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3차원 가공 전에 컴과 통상 1차는 잠시만요. 도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 3-1 도면도 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중에서 요게 도면은 MCT 머시닝 센터에서 과제입니다. 그래서 3-1이 수동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3-2가 캠에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요거에서 3-1 요거를 그냥 여기서 1가제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2가제에서 도면 1,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2가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는 1가제를 먼저 해요. 수기 프로그램에서 이 도면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원점은 좌측 하단으로 통상 많이 잡고요. 그리고 공작물 윗면을 Z0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좌표계가 요게 코너 X, Y,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XZ 해서 요게를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공작물 좌표계 G54에서 등록해서 가공을 해서 수기 프로그램을 해요. 자, 그러면 1가제 끝났을 때
통상 이제 일가제에서 이 제품의 두께가 27T입니다. 그러면 재료는 뭐 예를 들어서 30T가 주어졌다. 그러면 일가제에서 페이스 커터 작업까지 해서 두께까지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외곽 작업도 하고요. 이 형상 작업을 하고 두께까지 맞추고, 또는 나는 두께에서 캠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두께를 T는 에서 수기 프로그램에서 두께를 맞추겠다. 그러면 캠은요, 여기 형상 이 부분만 가공을 하면 돼요. 3차원 우리가 모델링 했던 이 부분만 가공하면 돼요. 나머지는 두께가 맞췄기 때문에 여기만 작업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1가지에서 T가 이게 20TT로 안 맞췄어요. 그러면 캠에서 요거 공작물 표면을 페이스 커터로 가공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3차원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1가제에서 두께까지 맞추는 게 나아요. 그리고 2가제에서는 이 형상에서 3차원 가공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가제에서는 원점은, 자, 그러면 T는요, 제가 수기 프로그램에서 페이스 커터 작업하는 거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 또는 캠에서 페이스 커터에서 두께 맞추는 방법 일단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두께가 맞춰져 있다고 가정하고 1가제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2가제에서는 이 형상만 3차원 가공만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1가제가 끝나고 나서 두께도 맞춰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면, 자, 수기 프로그램을 먼저 하니까 탭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뒤집을 때 여기서부터 요걸 축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축으로 보고요. 요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180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뒤집었을 때 여기 오죠. 만약 이걸 방향을 뒤집을 때 만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이렇게 뒤집었다면 여기 탭 위치가 이쪽 편으로 가요. 그러면 3차원 가공 다 해냈다고 탭 위치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오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뒤집을 때 특히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탭 위치. 그래서 수평을 기준해서 이렇게 공작물을 뒤집어서 배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께가 1가제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작업할 때 공작물 윗면을 Z0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윗면을 Z0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면상에서 27T입니다, 얘가요.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홈에서 리본 메뉴에서 홈 탭에 가서 측정이라고 있고요. 자, 측정 명령 중에서 거리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에 가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위치 감지가 안 되고요. 데이터가 서피스에서 공면 데이터면 이거 자동으로 위치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불러올 때 솔리드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위치 감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잡혀서 그래서 제가 단축키 키보드에서 엔드 포인트에 1을 누르고 공면 선택,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에 1을 누르고 공면 선택을 하면 공면의 두께 27T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단축키를 썼는데요. 끝점 엔드 포인트에 2,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 M, 교차점에서 I를 누르시면 돼요. 객체 스냅 포인트를 단축키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공면도 먼저 정의하면 내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공작물 윗면을 Z0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바닥이 어디 있어요? Z0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어디만큼?
두께만큼 Z축으로 내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의 리본 메뉴에서 보면 홈 탭, 와이어 프레임, 곡면 솔리드가 있고요. 쭉 오른쪽으로 가면 이동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면의 이동 탭을 선택을 하고요. 방법 중에서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에 들어가서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할게요. 이스케이프 누르겠습니다. 다시. 자, 이동의 평행 이동에 들어가서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할 때, 자, 평행 이동 들어가서 여기 보면 해서 선택이라는 부분이 해서 셀렉션 창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를 선택을 안 하고 마우스 커서가 해서 그래픽 영역으로 가면요 자동으로 윈도우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곡면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로 드래그 하도 되고요. 또는 옆에 오른쪽에 보면요 킹 마스크 창 메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킹 마스크.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요 곡면 에서 이렇게 대각선, 이 원형 아이콘에 보면요 서피스 곡면 그림이 있고요. 대각선 방향에 해서 좌측 상단 포인트를 하면요 전체 요소, 그래서 모든 곡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요 그래서 한 요소, 그래서 곡면 요소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커서 위치를 모든 곡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전체 다 잡힙니다. 윈도우로 드래그 하도 되고요. 그래서 킹 마스크에서 모든 곡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선택이 완료 끝나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이 부분에 마우스로 왼쪽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 선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왼쪽에서 정보창에서 먼저 작업 방법 에서 평행 복사를 할 건지 또는 평행 이동을 할 건지 또는 평행 연결할 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동,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요. 그래서 배열도 가능한데요. 개수를 주면 평행 이동하면서 여러 개 배열도 가능하고요. 개수는 따로 안 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방법. 그래서 방법에는요. 기준, 평행 이동하는 기준 방법입니다. 정분값으로 평행 이동할 건지 또는요 거리 각도를 이용을 할 건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있고요. 참고로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점에서 점으로 위치 지정을 해서 내가 평행 이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준 방법은 정분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랑 점에서 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거리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분값 델타 Z축으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27mm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형을 배치를 해놨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여기 보면 색상 복귀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굳이 색상 복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원래 도형 색상으로 되돌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3차원 가공할 바운드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공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3차원 가공해야 될 바운더리.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평면에서부터 여기 윤곽 엣지 있죠? 안쪽에 이 엣지 라인을 잡아서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은 먼저 리본 메뉴에서 와이어 프레임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커브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에서부터 끝단 엣지에다가 커브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커브 명령에 한쪽 끝단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대상 공면을 클릭을 하면요. 클릭한 곳에 수직하게 하살표가 나타나고요.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이쪽에 놔두고 클릭하면 이 끝단에다가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돼요. 다시 대상 공면을 선택해서 나는 이 앞쪽에다 커브를 추출하겠다.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이 하살표가 이 끝단에서 걸릴 때 클릭하면 돼요. 왼쪽으로.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안쪽에 필요합니다. 지금 와이어프레임 색상이 기본 컬러가 파란색이고요. 배경이 검정색으로 어둡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먼저 홈에서 자, 리본 메뉴의 홈 탭에서 속성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컬러, 솔리드 컬러, 서피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컬러를 제가 빨간색으로 자,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빨간색으로 정의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대상 공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안쪽 끝단 엣지에다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커브 하나 추출하고요. 대상 공면 선택해서 이번엔 이쪽에 자, 이렇게 움직여서 걸리는 곳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요. 자, 이 빨간색 커브 도형이 바운드리, 3차원 가공하는 가공 영역, 바운드리로 결정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먼저 가공 경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을 하기 전에 보니까 먼저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지금 기계 선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리본 메뉴에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머신 탭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머신 형태가 밀린 기계, 선반 기계, 와이어 기계, 라우터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링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하도 되고 우리가 작업하는 기계는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기계를 선택하면 돼요. 참고로 기본값으로 하도 돼요. 자, 그러면 머신 그룹 1이 생성이 되고요. 자, 머신 그룹 1 앞에 속성에 플러스 버튼 누르니까 해서 펼치기. 그러면 속성 아래에는 파일 설정, 그리고 공구 설정, 그리고 공작물 설정이 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디를 선택을 하도 파일 설정으로 들어가도 탭이 머신 그룹 속성 창이 나타나고 공구 탭 설정으로 이리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 탭으로 이렇게 갑니다. 다 메인이 이거 속성 있죠. 그 속성이 머신 그룹 속성이에요. 다시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성 앞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접기,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펼치기, 그리고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자, 3차원 가공은요 센터에 놔두고 공작물 Z0에서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재 크기 X, Y, Z 값을 도면의 치수대로 직접 입력을 하도 되고 X, Y, Z 값을 직접 입력을 하도 돼요. 도면의 치수를 보고 그래서 X 가로 치수 Y 세로 치수 Z는 두께 또는 아래쪽에 보면 대각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 모서리에 들어가서 참고로 여기 커브가 추출이 돼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끝점에 대한 위치 감지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커브를 추출을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가정하지 말고 지워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은 대기하시고요. 제가 창을 닫고 자, 선은 커브를 한 개, 두 개를 추출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킹 마스크에서 직선 전체 직선 요소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키 F5를 누르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기를 실행할게요. 자, 그럼 이제 커브가 없기 때문에 공작물 설정에 가면 대각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이게 위치 감지가 안 돼요, 서피스. 그런데 곡면에서 위치 감지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 객체 스냅 포인트의 엔드 포인트의 단축키 키보드에서 2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곡면을 클릭하면 여기에 가까운 끝점, 여기가 잡힙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대각선. 자, 요게 클릭을 하면요, XY 값만 들어가요. Z축도 들어가려면 이게 바닥 쪽에서 끝점에 2를 누르고 바닥면을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X, Y, Z 값이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편하게 그냥 도면에 있는 치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치수를 가로 세로는 에서 2D에 있죠. 일가제에 있습니다. 일가제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참고 치수 70 곱하기 70, 27. 자, 그러면 여기다가 70 입력하고 X, Y도 70 입력하고 Z 27을 바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대각 모서리 들어가서 끝점 지정의 단축키 2를 누르고 그리고 마우스로 곡면, 참고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가까운 끝점 여기가 잡혀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 코너는 여기겠죠. 끝점 지정 2를 누르면 참고로 여기 선택하면 해서 2차원 도형이 있기 때문에 XY만 들어가고 Z는 안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클릭하고요. 여기에 클릭을 하니까 XY만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기에 클릭할 때 바닥 지정 또는 여기의 면이나 여기의 면의 끝점을 여기를 잡으면 해서 3차원으로 돼서 Z값까지 입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각 모서리 끝점 지정에 2를 누르고 곡면 선택, 끝점 지정에 단축키 2 누르고요. 우측면의 아래쪽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 형태를 이렇게 화면 표시하고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미리 보기 이 상태로 소재가 보여집니다. 확인할게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각재가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있는 곡면을 딜리트 눌러서 지워볼게요.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로 눌러서 삭제했어요. 그러면 소재 영역이 이렇게 가상선, 빨간색 2.3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참고로 이건 도형이 아니에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재 크기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 아니고요. 솔리드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소재가 투명한 각재로 이렇게 소재 영역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준비가 됐어요. 참고로 옆면이나 바닥면은 안 지워도 됩니다. 참고로 소재 영역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고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가공을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이제 저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마스터캠에서 필요한 영역, 서피스로 작업한 데이터로 가공할게요. 이게 두 개 띄우는 게 힘들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거는 기존에 작업했던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열기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참고로 이거는 저장은 아니오로 할게요. 자, 그러면 공작물 설정은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는 해서
일단 값을 0으로 바꿔볼게요.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0. 참고로 이제 우리가 작업했었던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소재 영역의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형상을 그려서 모델링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재료 설정은 해서 이건 3차원 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각 모서리에 들어가서 해서 사각형 대각 코너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Z값에는 직접 해서 도면의 치수를 확인한 다음에 27T니까 27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나 또는 솔리드 형태로 소재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3차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할 때 깎이는 형상을 보기 위해서 재료 설정을 해요. 근데 재료 설정은 마스터캠은 안 해도 툴패스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참고로 재료 설정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보기 위해서 재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차원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자, 먼저 공개 문제에서 작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캠 작업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은 40분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3차원 가공. 그리고 머시닝에서는 시간이 1시간 30분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캠입니다. 캠 프로그램 작업이에요. 자, 일단은 부품 이하 모델링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포켓 가공할 수 있도록 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CNC 프로그램을 작성 후 저장하여 그 다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높이, 항사 가공에서 Z 방향의 시작 높이, 그리고 프로그램 원점 등 안전에 유의하여 수험자가 결정을 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안전 높이랑 그 다음에 가공 시작 높이 그리고 프로그램 원점은 누가? 수험자가. 캠 작업은 이건 캠 과제입니다. 캠. 자, 머시닝 작업은 해서 실제 가공하니까 이건 좀 건너뛸게요. 자, 요거는 잠시 건너뛰고 작업 지시 공구를 좀 볼게요. 공구가 어디 갔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급 재료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재는 알루미늄 6061을 주어지고요. T는 30T예요. 그러면 두께를 몇 미리 날려야 돼요? 3mm. 27T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자, 소재가 70에 70, 그 다음에 T는 30T짜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구는 평앤더밀 18짜리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볼앤더밀 6파이가 주어져요. 그리고 센터 드릴 파이 3 A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드릴 6.8, 그 다음 탭 M8의 1.25짜리. 참고로 이거는 수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겠죠. 3차원 가공은 항삭은 평앤더밀로, 그 다음에 정삭은 볼앤더밀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볼 6파이로 정삭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편의상 평앤더밀이 1번, 툴넘버 1번, 볼앤더밀이 2번이고요. 센터 드릴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드릴이 드릴이 4번이라 하고 탭이 5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게 툴 넘버 1번, 툴 넘버 2번으로 할게요.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쓸게요. 자, 그러면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 보시면, 자, 요게 리본 메뉴에 보시면, 먼저, 자, 머신 형태, 얘가 기계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밀링 가공 경로, 툴패스에 관련된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요. 기계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기계가 선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D 가공, 그 다음에 3D 가공, 다축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가공이니까 3D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D 가공의 종류는 지금 보여주는 것은 최적 황삭 가공, 그 다음에 포켓 가공, 투영 가공, 평행 가공, 이렇게 종류가 4개만 우선적으로 보여주는데, 창을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다른 가공의 종류들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나는 전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갤러리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3차원 가공의 종류가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 황삭 가공에서 개수가 7개, 그 다음에 정삭 가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황삭 가공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포켓 황삭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포켓 황삭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상 곡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대상 곡면. 그래서 윈도우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킹 마스크에서 전체 곡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윈도우로 드래그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 완료. 참고로 대상 곡면만 선택이 되고요. 여기 있는 커브도요. 선이나 원 이런 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대상 곡면의 개수 12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선택을 하겠다 할 때는 여기 있는 제거 아이콘 누르면 해서 기존에 선택되어진 게 취소가 돼요. 개수 0. 대상 곡면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선택 아이콘 눌러서 전체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킹 마스크에서 모든 곡면 빠르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곡면 요소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리고 선택 완료 또는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도 돼요. 제대로 선택됐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또 화면상에서 선택되어진 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대상 곡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공구 중심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바운더리. 인벤트에서 작업을 했을 때 한쪽 끝단으로 요게 곡면의 외곽 끝단을 추출을 했었죠. 그 추출한 이유는 그래서 가공 범위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마스터캠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굳이 컵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가공 범위는 요겁니다, 요거 모델링 할 때 사용했던 여기 있는 커브 도형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선택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로 클릭. 자, 클릭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체인 작업 창이라고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체인, 점 체인, 그 다음에 윈도우 선택, 그 다음에 영역 선택, 한 요소 선택, 다각형 윈도우 선택, 벡터 방향 선택, 그리고 나서 부분 체인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디폴트 체인,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있는 원호 도형을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선택은 원호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체인이라는 것은 이 원호랑 끝점으로 이어진 것을 한 번에 다 잡는 게 체인이에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서 여기까지 위쪽 끝단에 있어가지고 커브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툴패스는 어디만 생성돼요? 지금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에서 공구 중심 영역 체인 하나가 선택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나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거 아이콘 눌러서 그러면 선택 취소가 된 거고요. 제거됐고 다시 선택에 들어가서 나는 참고로 요거 사각형을 바운더리로 잡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공면에 바운더리를 잡으면 툴패스가 이 안쪽에만 작업이 되고요. 공면을 타고 바깥쪽으로도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얘 사각형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작업에서는 위쪽에 면도 있었죠. 그럴 때는 사각형을 커브 추출해서 가공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툴은 안 생기냐? 내가 깊이 제한을 주면 여기서 툴이 안 생기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벤트였다 하면 그래서 끝단 커브를 사각형을 추출해서 사각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체인 작업에서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 취소 아이콘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요. 다시 여기에 클릭해서 바운더리 필요한 영역만 다시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가공에 포켓 가공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공 대상 공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공 영역 바운더리까지 중심 영역까지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단계는 공면 항삭 포켓 가공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창에는 크게 탭,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네 번째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공 경로 파라미터 탭이고요. 두 번째는 공면 파라미터 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사 파라미터, 네 번째는 포켓 가공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 가공 경로 파라미터에 가서 여기서는 공구를 생성을 하면 돼요. 공구 생성. 자, 공구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목록 내 공구 선택을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한 공구를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창 닫기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 설명에 보면 추가 조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래요. 자, 여기서 사각 박스 영역이 있죠. 여기가 공구를 생성하면 여기서 차곡차곡 생성할 때마다 공구가 여기서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공구 생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용 공구는 주어진 게에서 평행더밀 10파일. 자, 그래서 먼저 공구의 형태에서 평행더밀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단계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카테고리에서 여기 있는 공구 도용 정의를 클릭하셔도 돼요. 요걸 클릭하거나 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절삭 칠험에서 18평행더밀입니다. 10, 마침 똑같이 10이네요. 그리고 속성 마무리를 클릭하거나 또는 다음 단계, 요번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속성 마무리로 가죠. 자, 중요한 거는 공구 번호.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했어요. 툴 넘버 1번. 만약에 1번이 센터 드릴이고 2번이 드릴이고 3번이 탭이고 4번이 평행더밀이고 5번이 만약에 볼핸더밀로 주어졌다. 시험 장소에서.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공구 번호를 정의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장보정 번호, 경보정 번호는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번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면 여기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다시 1번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런 다음에 끝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구가 하나 생성이 돼요. 아이콘이 너무 작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보기라고 있고요. 지금 작은 아이콘으로 돼 있는데 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돼요.
저는 눈이 나빠서 크게 보겠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보기에서 자세히로 하시면 해서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공구 툴 넘버는 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 이름은 18 플랫 엔드밀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공구의 직경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너 반경, 그 다음에 절삭 길이도 있는데요. 요건 따로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아이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사용할 공구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미리 여러 개 다 만들어 놓고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폴앤드밀 새 공구 생성해서 미리 만들어도 돼요. 자, 폴앤드밀 들어가서 다음 그 다음에 절삭 지름이 6파이였어요. 6 엔터.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공구 번호는 예를 들어서 2번 끝내기. 그 다음에 3번이 센터 드릴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참고로 3차원은 2개만 있으면 돼요. 센터 드릴 센터 드릴하고요. 드릴하고 탭은 에서 수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수동 프로그램. 그래서 캠에서는 이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공할 때, 지금 황삭 작업할 때 어떤 공구? 18 평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절삭 조건을 주겠습니다. 먼저 회전수는 4000rpm. 자, 4000rpm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송은요, 에서 2000. 그래서 그 다음에 쿨렌트 절삭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절삭류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플로더에서 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클릭해서 ON. 절삭류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삭류를 내가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요거 쿨렌트 옆에 별 모양이 있죠. 요게 있으면 절삭류 기능 ON으로 설정했다. 만약 이 별이 처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절삭류를 아직 안 켰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측 회전수랑 이송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Z축 이송은요, 그냥 600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복귀 속도는 G00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속 이송 복귀가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공구 절삭 조건을 했고요. 공구 선택, 황삭용 공구, 그 다음에 절삭용, 그리고 추측 회전수, 그 다음에 이송. 여기 있는 이송 속도는 피드인데요. 그래서 XY 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송 속도가 있는데 피드인데 요거는 그래서 Z축. 피드가 600이 어디야? G01로 Z축으로 내려갈 때 600이에요. 그래서 급속 복귀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에서 확인할 것은 혹여라도 그래서 평면 정의는 이거는 안 만져도 되는데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에서 인벤트 파일이나 다른 거 불러와서 내가 도형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회전 작업을 할 때 혹여라도 마지막 평면을 평면으로 정의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중요한 거는 공구 평면이 정면 돼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평면으로 돼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요게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정면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인벤터 파일을 불러오고 얘를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고 도형을 회전 작업하다가 최종 작업 평면이 이거 정면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가공 들어오면 나중에 툴패스가 제대로 안 나와요. 요거 이럴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돼 있는 거 원래대로 복구시키겠습니다. 평면으로 바꿔놓고요. 요건 확인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평면인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공면 파라미터를 선택해 줍니다.
안전 높이, 이송 높이, 그 다음에 진입 높이가 있어요. 마침 3차원 가공에서는 사용자가 적절하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경력자가 아니니까 안전 높이는 조금 높게 Z배. 그 다음에 이송 높이는 절대값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실무에 가서는 정분값을 많이 쓰는데 그냥 공작물 위쪽을 Z0 했으니까 절대값 10으로 할게요. 또는 정분 10으로 해도 되는데 참고로 얘는 소재가 작고요. 가공 깊이도 작아요. 근데 실무에서 대형 작업을 할 때는요. 대형 공작물 가공할 때는 절대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나서 진입 높이. 요것도 정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분으로 10, 정분으로 5 해도 되는데요. 점프만 절대값을 하고요. 진입 높이는 정분으로 5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구 중심 영역, 죄송해요. 이거 건너뛰었는데, 위쪽에 보면 가공 여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황삭에서 가공 여유는 0.2만 남길게요. 그래서 가공 여유는 0.2. 참고로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삭 정삭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실무 위준으로 해서 제가 기술 지원 나가서 실무에서 3차원 가공했을 때는 황삭, 중삭, 그 다음에 정삭, 잔삭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자격증용이니까 그래서 황삭 다음에 정삭을 했기 때문에 가공 여유를 조금 남겨서 바로 정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구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작업 조건이 실무랑 조금 다르게 가공 방법 스타일이 다르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구 중심 영역에 보면 내측, 중심, 외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정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삭에서 설명할게요. 디폴트 중심으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탭 넘어가기 전에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안전 높이 사용하고요.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Z100. 이송 높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10. 진입 높이. 그래서 진입 높이는 정분값으로 해서 5mm 같습니다. 그리고 황삭 가공 여유 0.2.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 중심. 자, 체크 끝났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은 세 번째 탭 황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착 디폴트 놔둘게 0.에서 025. 그 다음에 Z 간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Z 간격인데 참고로 중삭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3차원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평엔드밀로 작업을 할 때 얘를 Z축으로 만약에 그래서 5mm씩 먹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상단에서부터 자, 여기서 상단에서부터 5mm씩 끊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5mm씩 내려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실제 평엔드밀로 작업을 하면 가공 여유가 이 형상에서 옵셋되게끔 0.2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공 여유 빼고 설명을 하면 미절삭이 여기엔 좀 많이 생기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아니다. 여기에 공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뺍시다.
자,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나중에 황사 가공을 하면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근데 현장에서는 좀 깊이 값을 평엔드밀 작업했을 때는 빠르게 걷어내기 위해서 깊이도 크게 해서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평엔드밀로 작업하다 보면 형상 주변으로 이렇게 0.2 이상 남는 구간이, 여기 살이 많이 남는 구간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정삭 들어갈 때 여기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중삭을 해줘야 돼요. 깊이를 크게 할 때는 중삭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값을 계단 지는데 좀 작게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쪼개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너무 작게 쪼개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깊이를 1mm씩 줄게요. 그러면 이게 단져 있는 형상이 작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0.2에서 이게 계단이 작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볼로 작업했을 때 위에서 훑으면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중삭, 참고로 항삭에서 가공 간격 작게 해서 여러 번 작업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손해인데, 우리가 작업한 소재는 사이즈가 작아요. 70에 70도, 영역은 그거보다 더 작고, 그 다음에 깊이도 깊지 않기 때문에 시험용이다 보니까 요거를 중삭을 안 하면서 대신 요게 값의 크기를 작게 가겠습니다. 1mm. 대신 중삭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최대 Z 간격을 1로 하겠습니다. 철삭초콘 더 빠르게 줄까? 깊이가 1mm씩이니까 회전수 4,500에 이송은 2,500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빠르게 주고 싶은데 조금 참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공구 진입 조건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형상을 설명하겠습니다. 형상. 자, 형상에는 크게 보스 형상이 있고요. 블록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움푹 파진 포켓 형상이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형상을 보스 형상이라 하고요. 그래서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을 캐비티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포켓 형상이라고 해요. 근데 간단한 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보스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져 있는 거 있어요. 보스에서 캐비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비티에서 중간에 또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보스도 있긴 합니다. 그냥 단순한 형상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 형상은 전체적으로 오목하게 파진 포켓 형상에 중간에 살짝 튀어나왔죠. 그래서 포켓의 보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로 보냐면요. 그래서 포켓, 캐비티 형상이라고요. 근데 얘가 뒤집혀져 있다. 그러면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오목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보스의 캐비티 형상이에요. 보스 형상이랑 캐비티 형상에 따라서 진입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시험은 다 뭐냐면요. 자격증 시험은 포켓 형상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튀어나온 완전히 포켓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살짝 튀어나오는 포켓의 보스도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포켓이니까 진입 방법에 이걸 쓰면 돼요. 만약에 얘가 튀어나온 형상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우리는 자격증 탐가 시험이니까 그냥 무조건 진입
헬릭스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진입 헬릭스에 들어가서 먼저 자,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진입 헬릭스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하면 해서 헬릭스 램프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헬릭스 조건 있고 램프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헬릭스 조건만 선택하시면 돼요. 램프 헬릭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헬릭스는 원호 형상을 돌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스프링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해서 헬릭스라고 합니다. 램프는 직선의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램프라고 해요. 부하는요, 이게 적게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진입 조건에 따라서 이게 실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램프를 쓰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헬릭스를 쓸 겁니다. 실패되는 경우는 포켓 형상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구를 크고 쏘고 그 다음에 이게 원호로 돌면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간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게 실패돼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헬릭스 반경, 원호 반경은 해서 3R로 줄게요. 공구 직경의 30% 또는 직접 사용자가 크기, 값을 입력을 하도 돼요. 최소 최대 반경은 동일하게 30% 3R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포켓 형상이에요. 자, 포켓 형상인데 제가 헬리컬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정면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뷰는 정면 뷰. 정면에서 받았을 때 입체로 보면 위에서 보면 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직선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원입니다. 이때 원의 크기는 3R이고요. 이렇게 3R. 입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이때 보면요. Z 간격이라고 있어요. 이게 헬리컬 시작 높이. 요게 빨간색 라인이 요게가 Z0예요. 공작물 윗면. 그러면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1mm 높은 데서부터 헬리컬로 돌면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쓰셔도 되고요. 작게는 한 0.5, 1에서 0.5 주시면 돼요. 그래서 Z 간격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그냥 통상 1 정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수는 안 하게끔 여러분들 세팅하는 방법을 3차원은요. 그래서 엔드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격증 준비했던 엔드밀 가지고 XY 잡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은 아큐센터 사용하고요. XY는 그 다음에 Z는요, 하이트 프리세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만 잘 익히면 이것서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0.5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Y 간격이라고 있어요. 자, XY 간격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켓 형상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디 갔어?
자, 대충 이런 형상이 있는데요. 공구가 진입을 할 때에서 제가 헬리컬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원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는데 위에서 봤을 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XY 유지 간격, XY 간격이라는 것은 이 형상에서부터 얼마큼 좀 떨어뜨려서 기본값 1로 돼 있어요. 이건 동그라니까 사각이면 코너에서 생성이 돼요. 동그라면 이쪽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다. 그러면 기준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XY 유지 간격이 1로 하면 여기 코너에서 X축, Y축, 그러면 헬리클이 여기서 돌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중심으로 옮기겠다 이러면 여기 있는 값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키우면 됩니다. 자, XY 유지 간격은요, 해서 5라고 주겠습니다. 디폴트 1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입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진입각도가 3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웠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에서 헬리클이 정면에서 봤을 때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걷을 때 요게 각도, 진입각도라는 거는 지그각도 3도, 재그각도 3도. 그래서 요 범위가 3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 여기서 진입각도는 10도 이하를 써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구가 크고 R값이 클 경우에는 10도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10도 이하로 써요. 그래서 진입각도는 그래서 3도에서 5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향이라고 있어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 입체로 표현하면 헬리클로 이렇게 돌아간다. 또는 헬리클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하살표 방향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방향.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카운트 클락 와이저, 클락 와이저 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결정하는 거예요. 포켓 가공 기본적으로 툴패스가 항상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툴패스는 포켓은 기본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진입도 반시계 방향 체크하시면 돼요. 보스 형상은 또 달라요. 보스 형상은 다른데 지금은 캐비트, 포켓 형상입니다. 움푹 파진 거.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윤곽 형태로 진입 해제. 모든 진입 실패 시는 에서 수직 절삭 진입으로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진입 시 이송 속도는 Z축 이송 속도가 있고요. 이송 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원호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 Z축으로 돌면서 내려가죠. 이때 피드는 얼마 되냐 하면 Z축 이송 속도죠. 아까 얼마 했죠? 600.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하면은 아니요. RPM이고요. 이거 2500으로 먹어요. 음, 2500 체크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우리는 이거 쓸게요. Z축 600으로 돌면서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재질이 알루미늄이어서. 네, 이거 쓸게요. 확인. 자, 여기는 좀 설명이 길었죠? 세 번째는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가공의 방향은 하향 절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제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정분값의 상단 가공 깊이 조절량 0.2,
최종 가공 깊이 조절량 0.2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공 여유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자, 상단 가공 깊이 조절량과 최종 가공 깊이 조절량이 뭐냐?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형상의 제일 높은데 여기가 있고요. 제일 낮은데 여기가 되겠죠. 가공 여유를 일단은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가공 여유가 제로라고 하고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단 가공 깊이 조절량이 0.2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툴패스가 여기서 제일 높은 데에서부터 얼만큼 0.2mm 낮은 데서부터 툴패스가 시작되고요. 최종점은 툴패스가 바닥에서부터 0.2mm 높은 데까지. 그러면 툴패스 영역은 여기 갈게요. 첫 번째 툴패스 마이너스 0.2, 그리고 1mm씩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이 0.2mm 낮은 데까지 툴패스가 이 사이 영역에만 Z축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요거. 근데 가공 여유가 0.2죠. 그러면 0.2에 0.2니까 뭐야? 처음에는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공 여유가 있어서 요게 값을 0.4로 하겠습니다. 상단만 여유있게 1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1로 하면 0.2를 빼면 처음 스타트가 0.8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탭, 포켓 가공 파라미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황삭 실행과 정삭 실행으로 있는데요. 요거 설명은 엄청 길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엄청. 1시간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삭 실행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실행에서 일정 오버랩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지름 비율은 75% 둬도 상관없는데 조금만 간격을 줄일게요. 60%. 자, 그리고 내측에서 외측 절삭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이고야. 자, 근데 저는 이거 무시할 거예요. 무시를 할 겁니다. 이유는 좀 어렵지만은요, 전체 가공의 종류를 다 알아야지만 하는데, 자, 이 경고는 왜 뜨냐면요, 제가 앞에서 네 번째 조건에서 황삭 실행이 있었고요. 황삭 실행, 그래서 황삭 체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종류가 8가지 중에서 뭐를 선택하냐면요, 일정 오버랩을 썼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정삭 실행이라고 있는데 이 정삭 부분을 사용 안 함, 체크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근데 요거 체크 해제 안 하고요, 그냥 확인하면 이 경고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근데 일정 오버랩에 정삭을 해제하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가공 시간이 조금 늘어나요. 정삭 실행이 돼요. 자, 이 경고 메시지가 안 떴다 하면 정삭 실행을 체크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깎아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모의 가공을 할게요. 모의 가공. 자, 툴패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 에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요게 상단의 가공 경로에 보면 상단에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이 중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치오 보이나요? 네, 요게 아이콘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창이 하나 더 뜹니다. 마스터캠 시뮬레이터 창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자, 하단 쪽에 보면 그래서 정밀도가 있는데요. 그냥 디폴트 가운데로 놔두면 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그래서 엄청 좋아? 그러면 정밀하게 가셔도 돼요. 근데 중간에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속도, 모의 가공 속도가 여기서 왼쪽이 느리게 좀 더 빠르게 보겠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끝. 끝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대감기. 자, 속도를 더 느리게 갈게요. 엄청 느리게. 자, 확대를 하고요. 헬리클로 돌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아이고, 그래도 빠르네. 제일 느리게끔 하고요. 플레이.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작업을 하고 나니까 향상에서 다 가공이 안 됐어요. 뭐냐면 이쪽에 실제는 요게 이 부분에 오목하게 파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여기서 가공이 돼야 돼요. 모의 가공을 창을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를 보시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툴패스를 숨기겠습니다. 단축키 Alt T 눌러서 툴패스를 숨기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콘. 자, 선택된 작업의 가공 경로 표시 전환 아이콘 눌러서 툴패스를 숨기고 다시 클릭해서 툴패스를 보이게끔 해도 되고요.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Alt T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형상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여기에 파져 있는데요. 공구가 이리 못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는 10mm 넘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R 값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공구가 10파이 엔덤이 못 지나간 거예요. 가공 간격을 60%에서 30%로 좀 많이 훅 줄였어요. 자, 그리고 조건을 바꾸니까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 가공 경로 NCI가 X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콘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이나 또는 선택된 것 체크 표시되어 있어요. 선택된 모든 작업 재생성 두 개 중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모의 가공 플레이 버튼. 간격을 아무리 줄여도요, 여기는 못 지나가네요. 여기 못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못 지나가니까 여기서 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살이.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공구가 커서 여기를 못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정삭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삭이라는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황삭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하니까 공구가 커서 이 사이 영역은 아예 황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차 황삭을 끝내고 나서 여기는 사이에 재황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황장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중삭 가공 방법으로 여기서 중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마스터캠 2019 버전이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마스터캠 버전이 뭐 가정에서 X9, X7, X6 요 사이에 영역돼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면요. 자동 중삭을 사용할 겁니다. 네, 자동 중삭을 사용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이 그래서 2019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최적 황삭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최적 황삭. 자, 그러면 먼저 형태 볼게요. 그래서 가공 경로 형태는 여기 있는 다이나믹 최적 황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모델. 그래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머신에 요소는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소 선택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선택 완료. 공면의 개수에서 여기 있는 그래서 벽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은 0.2. 그 다음에 바닥면도 0.2. 자, 그리고 목록에서 카테고리에서 공구 해서 보랜드 및 6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RPM은 6000 RPM. 이송은요 3000. Z축은 60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로 갈게요. 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먼저 절삭 형태는 하향 절삭. 그래서 날 것 보정은 공구 팁, 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심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팁 날 것. 자, 그리고 스택 간격. 그래서 스택 간격은 30% 줄게요. 자, 그리고 스텝 다운. 자, 중삭이어서 0.7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잠깐. 볼 6이죠? 10% 그대로 둘게. 0.6 갈게요. 볼 6이니까 10% 가겠습니다. 디폴트.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의 아래쪽에 보면 경로간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간 이동에서 헬릭스 반경. 앞에서 3R을 사용했기 때문에 6파이니까 3R? 2R로 갈게요. 그래서 Z 높이. 요건 그림으로 좀 잘 돼 있죠. 여기는 아까서 1mm 이하로 한다 있죠. 그래서 여기는 0.5. 그리고 진입 각도 5도.
자, 그리고 스팁 셀로. 자, 스팁 셀로 가서 Z 깊이에서 한계 인식을 클릭하면 서피스 모델의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랑 자동으로 들어가요. 한계 인식. 이게 가공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 높이 절대값의 100. 그 다음에 진입 방법에 선형, 그 다음에 수직호 진입, 수직호 복귀, 수평호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우리 집에 가야 돼서 시간상 1할로 접근하고요. 1할로 빠지고 1할로 옆으로 접근하고 다 1로 갈게요. 램프 각도 3도로 가고요. 램프 높이 0.5.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리고 절상유. 첫 번째 플로도를 O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러 체크 부분만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공작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참고로 요거를 사용을 하면 그냥 일반 황삭 가공이에요. 다이나믹 황삭이에요. 1차 황삭은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서 황장삭 개념으로 공구가 커서 못 들어간 구간 찾아서 황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자동 중삭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는데, 이때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체크해 주는 거 1차 걷어내고 공구가 못 들어간 구간을 찾아서 해서 자동 중삭으로 해서, 또는 여기서는 다이나믹 최적 황삭을 이용을 해서 황장삭을 해야 됩니다. 또는 중삭. 자, 그러면 재가공 대상 영역 산출 기준이 있는데 3개 중에서 그냥 디폴트로 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실행된 모든 가공 정의 가면 지금 공면 황삭밖에 없어요. 여러 개 공정이 있을 때는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가공정이 여러 개 쓸 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디폴트로 예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공정이 없다, 공구를 할 수도 있어요. 공정이 없이 어떻게 황장삭을 할 수 있냐?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 거명 가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거명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공이 다 된 결과물이 어디 부분이 깨졌어. 그 부분만 용접을 해서 그 영역을 바운더리 잡아서 그게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공정이 없다 그럴 때는 이걸로 사용해요. 공구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절삭 재료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미절삭 최적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을 그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공구 충신 영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빠뜨렸나 보네요. 확인. 자, 그러면 요 사이에 툴 패스는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조금 수정을 하고, 자, 요거 수정하고 나머지 설명이 빠진 부분은 시간상 기숙사에도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서 이건 다음 시간에 빠진 부분 설명하고요. 조건을 좀 바꾸고 바운더리도 빠져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